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을 꿈과 같이 상징과 은유의 언어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2의 1화에 포로로 잡힌 제이미와 롭이 대화를 하는 도중 롭의 다이얼프인 그레이 윈드가 들어오는 장면, 그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좌의 게임 시리즈를 다룬 책과 드라마에는 동물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참조가 될 요긴한 장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롭 스타크와 제이미 라니스터 그리고 그레이 윈드. 까다로운 적을 상대하고 있는 롭 스타크. 제이미의 이죽거림은 여전한 가운데 롭 스타크는 상대를 다루는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롭의 부드러운 손길은 그레이 윈드를 제이미 쪽으로 슬쩍 밀죠. 그레이 윈드는 주인이 원하는 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레이 윈드의 위협은 100마디 말을 대신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상징적 차원에서 동물은 우리의 본능을 일컫습니다. 건강한 본능이란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꿈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동물의 모습과 상태에 따라 자신의 내외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선생님 꿈에도 동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보통 동물이 그 사람의 본능을 상징한다고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관점에서 봤던 것 같은데, 특히나 저는 뭐 다리가 부러져 있다든지 땅에 묻혀 있다든지 그런 식의 눈에 띄는 상처가 보여서 그냥 제가 느끼는 저의 어떤 결핍이나 불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어도 항상 느끼는 그런 결핍이 그냥 내가 이런 상태니까 이런 꿈을 꾸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타크 가문의 6남매는 각자 자신의 다이어 울프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든든함을 줍니다. 다이어 울프는 자신의 주인을 지켜냅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본능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형상화한다면 왕자의 게임 속 다이어 울프가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다이어 울프의 생김새는 늑대나 개를 연상케 합니다. 강한 집단 지향성을 가지면서도 고독한 가운데 강인함을 뽐내는 동물인 거죠. 다이어 울프는 늑대처럼 사납고 용맹하지만 주인을 향한 신의와 충성도 면에서는 개를 닮았죠. 다이어 울프는 조금의 이상한 낌새나 위험 요소를 바로 감지해냅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화이트 워커, 즉 시기를 겁내지도 않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죠. 스타크 가문의 적장자 롭 스타크, 그의 다이어 울프는 그레이 윈드입니다. 그레이 윈드는 언제 어디서든 롭 스타크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수행하죠. 왕의 수간이었던 아버지가 반역자라는 누명을 쓴 채 레드킵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롭 스타크는 윈터펠의 영주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롭은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한 태도로 임하죠. 전투가 벌어지는 강력을 사수하기 위해 윈터펠을 떠나게 되는 롭 스타크. 이제 전투 지휘관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롭 스타크의 다이어 울프와 함께하는 모든 장면을 롭 스타크의 내면 풍경으로 이해하길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강한 공격성을 지닌 늑대와 같은 동물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을 뿐더러 동물이 누군가를 공격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그 장면은 상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상상의 지평을 넓혀주는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꿈에 무수한 동물이 등장하듯 다이어 울프를 롭의 내적 존재 또는 내적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이어 울프가 롭 스타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롭에게 어떤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전투 지휘관으로 살다간 젊은 늑대, 롭 스타크의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내면에 떠오른 수많은 동물들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예우하는 법을 익히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스타크 가문의 형제 자매들 옆에 이제 다이어 울프가 있었는데 그 다이어 울프가 그들에게 해주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다이얼프를 만난 게 어린 시절이잖아요. 근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유치원까지 걸어가는 그 길의 풍경이 되게 생생하게 남아 있거든요. 논밭이 주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되게 두려웠어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뭐 동네 개가 나를 쫓아올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나를 따뜻하게 지켜줄 그 무엇을 되게 기다리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는 있지 않았고, 어떤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한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런 불안 때문인 것 같아요.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스타크 그 형제들이 정말 산사한테도 그런 레이디라는 그 옆에 다이얼프가 있는데, 그때 산사가 어느 면에서 되게 취약했을지언정 어느 곳이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자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성격대로 각자의 지향대로 살아가잖아요. 저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울타리를 계속 끊임없이 찾았는데 그들은 이미 다이얼프를 옆에 둠으로써 어느 곳을 가도 자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그 점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 자기들이 돌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험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심리 내적으로 다이어 울프와 함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롭 스타크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영주의 페르소나를 쓰고 영주의 위엄을 갖추고 영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윈터펠 휘하에 있는 영주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서도 그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냅니다. 롭 스타크의 포로가 된 제이미 라니스터, 그는 롭을 도발하고 조롱하지만 롭의 다이어 울프 그레이 윈드가 등장하는 순간 제이미는 바로 얼어붙죠. 이 장면은 우리의 내면에서 본능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순간을 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윈드는 롭 스타크에게 강건한 기세와 냉철함을 부여합니다.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탁월한 능력을 부여하고요. 순식간에 적의 속성을 간파하는 다이어 울프의 감지 능력은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데 단연 최고라 할 만하죠. 신중한 타이윈 라니스터조차 처음에는 스타크를 풋내기 소년쯤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만 자신의 아들 제이미가 롭 스타크에게 잡히는 상황을 맞이하고서야 자신의 판단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롭 스타크가 다이어 울프와 발맞춰 나아가던 시절 롭의 판단과 결정은 나무랄 데가 없었고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매사 주의 깊고 신중했으며 전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도 출중했죠. 이 당시 어머니인 캐틀린이 아들로부터 받은 느낌을 전하자면 아들 롭은 전쟁과 결혼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승승장구를 거듭하면서 승리한 전쟁이 될 것이 확실해 보였으나 롭 스타크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책 내용을 참조하자면 사랑하는 여인이 다이어 울프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롭 스타크는 그레이 윈드를 멀리 두기 시작합니다. 이는 롭 스타크의 건강한 본능에서 나오는 감과 촉이 점차 둔감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캐틀린은 롭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사랑에 빠진 이의 귀는 그렇게 박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롭 스타크는 전쟁이 끝나는 즉시 와일더 프레이의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프레이의 군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만 롭 스타크 스스로 매우 위험한 상황 전개를 자초하고 말죠. 이제 모든 판단과 결정이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휘하 영주 하나가 롭 스타크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주군께서 저 여인을 선택한 순간 이 전쟁에서 이미 패한 것이라고.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롭 스타크의 사후 그는 그렇게 회자됩니다.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고도 전쟁에서는 패한 바보라고. 이쯤에서 존 스노우와 그의 다이어 울프인 고스트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동물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구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캐슬 블랙에서 존 스노우가 근신 처분을 받고 자신의 방에 머물 때였습니다. 함께 있던 고스트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문을 긁으며 킁킁대기 시작한 거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맡은 거예요. 고스트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존 스노우는 고스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령관의 방으로 향하고 있던 화이트 워커를 발견하게 되죠. 다이어 울프는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고스트가 그랬듯 존 스노우 역시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내죠. 본능이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이 이미지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란 존은 자신의 본능으로부터 전해오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공간이란 존 스노우의 방으로 표현되었는데 상징적으로 풀어보자면 철저하게 혼자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이죠. 존 스노우는 본능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이후의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다이어 울프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적으로 힘들 때 다이어 울프의 이런 특성이 나한테 있으면 나한테 닥친 어려움을 내가 뚫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본능적 힘이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꿈을 꾼 게 제가 예전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근데 보니까 그거를 형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여자가 죽었던 것 같은데 그 근처를 계속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봐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한편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로 사람을 죽였나? 막 이렇게까지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는 어떤 것을 잘 묻고 갈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왔는데 뭔가 그것이 진짜로 묻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계속 파헤치려고 하는 형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저한테 제일 부족한 성향인 것 같거든요. 좀 다이어 울프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렇게 결국 그 냄새를 놓치지 않고 한번 타겟이 된 거는 끝까지 이제 파헤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해결 방법은 단 하나였으니까요. 나를 지우고 무조건 맞추고 이런 방식만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써왔는데 이제 그게 잘 먹히지 않고 그런 방식을 쓰는 나 자신을 내가 존중할 수 없고 그게 사실 되게 괴롭더라고요. 다이어 울프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데 내면의 이야기로 돌리면 자신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거든요. 다이어 울프는 어떤 위장과 거짓 술수도 감지하고 진실을 보도록 이끌어갑니다. 위험과 함정의 냄새도 가장 빠르게 맡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리더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자질인 거죠. 다이어 울프는 멀리 있다가도 낯선 누군가가 주인에게 다가온다 싶으면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 주인 곁으로 다가와 있어요. 상대가 주인을 해야 할 인물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존 스노우의 고스트는 착한 세멜 탈리를 금방 받아들였죠. 그러나 아니다 싶은 상대를 향해서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립니다. 다시 드라마의 감옥 풍경을 떠올려 보면 롭과 제이미가 얘기하는 와중에 조용하게 들어와 롭 스타크 옆에 서는 그레이 윈드. 제이미의 코앞까지 다가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땐 아주 오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다이어 울프가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다이어 울프의 감지 능력과 정확한 공격 타이밍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우리 안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지 능력이란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는 것을 보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등일 겁니다. 이 냄새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 냄새의 정체는 뭐지? 이 냄새를 따라가야 하는 걸까? 또는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마다 재빨리 꺼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던지기에서 관건은 그것입니다. 롭 스타크가 그레이 윈드를 멀리하면서 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과 자신의 영토를 지켜내고자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면 검을 수시로 갈아둬야 하듯 명철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으로 가능한 건데요. 내적 삶에서 질문은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롭 스타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반문해 보기를 게을리하고 있음은 그려진 판단력과 의존에 대한 기대 심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자의 머릿속은 의존할 궁리로 꽉 차게 됩니다. 의존할 궁리를 질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윈터펠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티온 그레이조이와 우정을 나누던 시절의 롭 스타크, 그 시절의 습성은 전장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 지휘관 롭 스타크는 그 시절의 습성에 기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죠. 이고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기만인데요. 뭐냐면 예전의 방식이 편해. 그 방식으로 돌아가. 그러는 거죠. 이고는 언제나 기만으로 올무를 짜 덫을 놓는 겁니다. 그로써 모험 여정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윈터펠과 티온 그레이조이의 고향인 강철 군도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강철 군도의 반론 그레이조이는 윈터펠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 복수를 꿈꾸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롭 스타크는 강철 군도의 참전을 기대하며 티온 그레이조이를 강철 군도로 돌려보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거죠. 이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처사였고요. 뼈아픈 패착 중 하나였던 거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지내던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 바라보던 세상과 전시 상황은 다른 세상입니다. 그 시절에 다져진 우정에 기댈 일은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취했어야 했으나 이고는 경고도 없이 슬그머니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 버렸죠. 뭐냐면 롭 스타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벼린 검 같은 냉철함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레이 윈드의 감지 능력이 제기해주는 수많은 창조적 질문들에 둔감해지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도 찾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확실한 이정표와 나침판은 창조적 질문들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질문하지 않는 이는 의존을 궁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의존에 골몰하는 리더는 자신과 조직을 비극적 결말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룬 장면에서 제이미한테 대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제이미는 자기 혐오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정말 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봐도 나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외부에 이 사회의 어느 자리에 잘 끼어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진짜 질문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대부분의 생각들은 질문이 아니라 계산인 것 같거든요. 그 손익을 따지고 내가 얼마큼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권력의 상하에 어떻게 위치할 수 있고 이건 다 그냥 계산인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계산을 질문으로 좀 착각하는 면도 있고요.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 불안에 떨었는데 그 불안의 순간이 되니까 결국은 불안을 잠재우는 건 어떤 질문인 것 같은데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해보진 않았으니까 어떤 정말 깊은 질문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을 나한테 돌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그 불안이 잠재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오늘 제 꿈에 그 형사도 보면 형사가 하는 일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은 사실 그 형사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데 사실 꿈에서도 죽은 여자에 대한 나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 스스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걸 유도하고 있고 현실에서 겪는 일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게 힘들고 무섭다고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 아이를 보면서도 그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로 그러니까 내 소명을 내가 어떤 재능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제가 제 아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재능이라는 것보다 일단 존재가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큰 의미고, 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이 아이를 봐주는 건데, 내가 와 그거를 나한테 나 스스로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나는 왜 그런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제가 계속 꿈에 관심을 그래도 갖는 이유는 결국 나에 대한 그 관심과 질문을 찾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꿈이 요청하는 거를 내가 꿈속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계속 나는 맨날 그 기회를 만나고 지나가고 그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